20세기 후반 영국을 대표하는 도리스 레싱의 대표작 중 하나인 다섯째 아이는 가족의 행복한 일상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변화와 그로 인한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 사회적 규범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와 해리엇은 아이들을 많이 낳으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빅토리아식 큰 집을 무리해서 사고 연달아 아이를 출산합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로 괴이한 아이 벤이 태어남으로써 그의 가족 일상에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벤의 이질적인 생김새와 행동은 그의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합니다. 다섯째 아이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해리엇과 데이비드는 직장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가 너무 잘 맞아 봄에 결혼하기로 합니다. 해리엇은 세 딸 중 맞이로 정서적 안정과 행복한 가정에서 안정을 느끼며 자란 반면 데이비드는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아이들을 낳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성한 정원을 가진 빅토리아 풍의 집을 발견하고 무리를 해서 이 집을 구입합니다. 둘은 기쁨에 돛이 되었고 해리엇은 임신을 합니다.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부자였고 결혼 선물로 집 보증금을 내주었습니다. 첫 아기 루크가 1966년 태어났고 해리엇은 집에서 산파와 의사 아래 루크를 출산했습니다. 그의 부활절에 첫 번째 가족 파티가 열리고 해리엇은 루크가 생후 3개월 때 다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리엇의 엄마 도로시는 그 집에 남아서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12명의 어른과 10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 헬렌이 태어났습니다. 해리엇의 동생 세라의 아기가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나서 도로시는 세라의 집과 해리엇의 집을 번갈아 가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인 제인이 헬렌이 2살이던 1970년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폭풍이 데이비드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그들이 5년간 살고 있던 마을에는 잔인한 범죄가 흔해졌고 옆집은 3번이나 강도를 당했습니다. 1973년 넷째 아이 폴이 태어났습니다. 집에서의 부활절 축제는 최고였고 3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이 부부에게 돈을 더 많이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동생, 사촌들, 친구들이 구석구석 다락방까지 차지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아이를 그만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해리엇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1973년 크리스마스 때 해리엇은 아이를 다시 가졌습니다. 데이비드는 많은 사람들의 방문으로 항상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부수입을 위해 일을 더했습니다. 도로시는 두 딸 집을 왕래하며 도와주다 지쳐 휴식을 가지려고 했지만 해리엇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다섯째의 아이는 힘이 세서 끊임없이 박차게 움직이고 해리엇은 아픔에 울곤 했으며 진정제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해리엇은 태아와의 싸움 때문에 데이비드와도 멀어지고 진정제를 1시간 복용하는 시간을 빼고는 온몸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환영과 망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통이 시작되었고 해리엇은 처음으로 병원을 고집했고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는 아기같이 생기지 않았고 도깨비나 거인 괴물과 같다고 해리엇은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기의 이름은 벤이라고 지었고 이 아기는 분노의 포효와 고함을 지르는 울음이었습니다. 벤은 한 달 만에 1kg이 늘었고 젖을 빨 때는 온몸에서 시냇물처럼 젖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해리엇은 느꼈습니다. 벤은 그 단계의 권장되는 음식물보다 2배나 많이 섭취했습니다.
지친 해리엇은 분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벤을 볼 때 당혹해하며 두려움과 공포심을 보였습니다. 6개월도 안 된 벤은 가정생활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벤은 기어다니지 않고 언제나 무언가를 잡고 섰습니다. 벤의 손길이나 눈매에 헨리엇을 엄마로 느끼는 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975년 여름 휴가철에는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데려온 개가 목이 졸려 죽어 있었고 3개월 후 늙은 회색 고양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해리엇은 벤의 위험천만한 행동에 매 시간 매 초 감시해야 했습니다. 해리엇은 초췌하게 여의어갔으며 그녀의 나머지 아이들에게 엄마는 없었습니다. 헨리엇은 오로지 벤을 하루 종일 감시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벤을 두려워하며 방문을 잠그고 자기 시작했고 넷째 폴은 신경이 항상 예민했으며 불만이 많았습니다. 해리엇의 집으로 여름휴가 온 이들은 벤을 요양소에 보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음날 작은 검은색 승합차가 도착했고 데이비드는 출근하지 않고 벤을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 보냈습니다. 차 안에서 고함과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집안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헨리엇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헨리엇은 벤을 생각하며 벤이 있는 주소를 물어보았지만 데이비드는 가르쳐 주지 않고 몰리에게 주소를 얻어 차를 몰고 갑니다. 그곳은 황무지 사이 검은 석조 건물이었고 그곳에는 기형아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헨리엇은 벤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벤은 그곳에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한 채 약과 공포 때문에 집에서도 떨었습니다. 헨리엇은 벤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는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조금은 벤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벤은 갱단 같은 무리 속에 끼어다녔습니다. 해리엇과 데이비드의 세 아이들은 데이비드의 아버지에게로, 데이비드의 어머니에게로 가버립니다. 폴까지 가버리고 데이비드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에 치여 늦게 오면서 그 큰 집에 헨리엇은 질 나쁜 무리들과 섞여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벤을 보고 있습니다. 벤을 보며 생각하게 돼요. 이 지상에서 살았던 모든 다른 사람들, 그들이 어딘가 우리 내부에도 틀림없이 있다고요. 항상 웃는 얼굴들, 이 꿈은 비판이나 불화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기들, 어린애들, 그녀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는 식탁의 넓은 광택이 어두워지는 듯이 보였고 거기에는 이방인이자 파괴자인 벤이 있었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섯째 아이는 196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1960년대는 현대 사회의 표준점이자 저항의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권의 개념이 구체화되고 대중화된 시기였습니다. 성, 문화, 정치에 있어 자유주의가 확산되었으며 1980년대는 냉전 체제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국제정세가 급변하던 시기로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던 때였습니다. 레싱의 작품 세계는 페미니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인종차별, 생명과학, 신비주의 등을 포괄합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1919년 페르시아에서 영국인 부모 아래 태어났습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남부 로디지아에서 성장했습니다. 13세에 정규교육을 중퇴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15세에 집을 떠나 전화 교화원 등으로 일을 했습니다.
두 번의 이혼 후 1949년 영국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2007년 88세의 나이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는 역대 최고령 수상자입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플립은 노래한다, 폭력의 아이들, 마사 퀘스트, 황금 노트북, 생존자의 회고록, 다섯째 아이, 가장 달콤한 꿈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가족들을 위해 벤을 포기해야 한다는 선택 앞에서 해리엇은 모성애란 전통적 가치관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로 헨리엇 그녀가 잃은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벤을 포기하지 않았던 헨리엇의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요? 다른 가족을 위해 벤을 포기해야 한다는 데이비드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두 번째, 다섯째 아이에서 헨리엇은 자신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한 것에 대해 신이 내린 형벌일까 아니면 태고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주적 진화의 소산일까 반문합니다. 그러나 레싱은 벤의 출생에 대해 해답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로 인해 인간 사회가 느끼는 당혹감의 원인을 파고들면서 무엇을 분석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나요? 세 번째, 사랑, 결혼, 가족, 모성애 등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은 이제 무의미해지고 두 중년 부부는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며 인간으로 양육하려고 애쓰던 그들의 아이는 괴이한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이후 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나요?